자,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반갑습니다. 우리 소득세부터 잠깐 리뷰하고 그 다음에 또 나가도록 하죠. 진도. 우리 소득세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개인 소득세 줄임말 뭐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어제 내용을 봤고요. 개인이 납세의무자죠. 납세의무자인 동시에 또 과세 단위기도 해요. 개인 단위로 과세하니까 과세 단위는 세대 단위 합산, 뭐 부부 단위 합산 이런 거 하지 않고 각각의 개인별로 세율 적용해서 과세를 한다. 다만 이제 공동사업 합산과세라고 해가지고 좀 예외 케이스가 있었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하고 또 생계를 같이 하는 특수관계인 이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과세를 해서 특수관계인의 소득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세율 적용하는 그런 특례도 좀 받습니다. 합산과세.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아닌 단체도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하나의 개인으로 봐가지고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는데 만약에 수익을 분배했다. 이익을 분배했으면 그 분배된 이익이 흘러간 구성원들한테 소득세나 법인세 그걸 과세를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구성원이 법인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익을 분배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단체가 소득을 가지고 있으니까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 하나의 비거주자 이런 개인으로 취급해가지고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우는 경우도 있다. 그런 내용을 봤어요. 그 소득에 대해서도 내용을 좀 봤죠. 그 소득 과세 대상을 얘기하는 건데 순자산 증가설이라는 게 있고 소득 원천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과세되는 그 범위가 좀 차이가 있었죠. 순자산 증가설은 순재산이 증가하기만 하면 다 과세를 할 거야. 포괄주의 과세 방식, 법인세가 채택을 하고 있고 소득세는 일정한 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과세 방식이고 다만 순자산 증가설을 일부 가미하고 있다고 했죠. 이자 배당 같은 경우에는 절충을 해가지고 유형별 포괄주의, 유형별로 열거를 해놓고 그 유형과 유사한 거 그거 다 과세할 거야. 그런 유형별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는 게 또 이자 배당이었어요. 그런 내용들 좀 봤습니다.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납세 의무자 개인 살펴봤고 이 동네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가 언제 어디서 이런 내용이 처음에 나왔어요. 언제가 이제 과세 기간이고 어디서가 납세지 이런 내용이죠. 그 납세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 비거주자로 나눴다는 거. 거주자 비거주자 나누는 기준은 국적 기준이 아니고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걸로 나눴죠. 거주자 비거주자.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가 있다라고 하면 거주자가 돼가지고 국내외 모든 소득 무제한 납세 의무가 있었고 없다라고 하면 비거주자가 돼가지고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제한 납세 의무자. 그리고 거주자에서 우리가 하나 챙긴 게 외국인 단기 거주자 특례라고 해가지고 과거 10년 내에 우리나라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다라고 하면 국외 원천 소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송금되거나 우리나라에서 지급되는 그 소득에 한해서만 과세를 하는 그런 특례가 있었어요. 당연히 국내 소득은 과세를 다 하고 국외 소득은 일부분만 과세하는 특례. 그런 내용도 좀 살펴봤었죠. 이게 납세 의무자에서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었고 이제 과세 기간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는 임의로 과세 기간을 선택할 수 없었어요. 1월 1일부터 뭐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사업의 개시라든지 사업의 폐업 이런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비사업자 개인도 소득이 있으면 납세 의무가 있으니까. 과세 기간이 바뀌는 경우가 사망을 하면 죽으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로 하고 이민 갔다라고 하면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로 한다. 과세 기간은 좀 간단했고 납세지 같은 경우에 거주자의 납세지 비거주자의 납세지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였습니다. 주소지.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로 한다. 이게 거주자 쪽에 납세지 규정이었고요. 중요한 것은 사업장 아니다라는 거.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 부가세하고 좀 비교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봐야 되는 이유가 부가세 규정이 소득세에서 갑자기 튀어나오고 법인세 규정도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 빠르게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를 한번 돌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또 문제도 좀 풀 수 있거든요. 어제도 물어보시던데 세법을 어떻게 복습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하셔가지고 그 세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하고 좀 달라요. 다른 과목 원가나 재무회계는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 거고 그런 과목의 특성이 있으니까 문제 풀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세법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지금 많이 푸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이유가 뭐 소득세 문제 안에 법인세 규정도 좀 같이 가미가 되어 있고 뭐 부가세 규정까지도 가미가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문제가 안 풀려요. 제가 이제 나눠드리는 거는 이제 반란해가지고 우리가 진도별로 좀 문제를 풀 수 있게 제가 추려낸 거고 실제 시험에서는 좀 섞어가지고 차이점 이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 차이점을 좀 포인트로 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각각의 세목마다 다른 점이 있으니까. 뒷동네 내용이 앞동네에도 막 섞여가지고 나오면 그것 때문에 문제를 못 풀 수가 있어요. 그 자료 때문에. 다른 내용은 아는데 이 자료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 그런 게 문제에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집을 사가지고 풀어도 잘 안 풀리는 문제점이 있어요. 재시생들은 당연히 이제 문제집 사가지고 지금 풀면서 가도 되겠지만 초시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백지 쓰기 열심히 하시고 필사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제가 나눠드린 거 있죠. 그런 1일 테스트라든지 뭐 1장 문제, 2장 문제 그런 것만 열심히 복습하셔도 됩니다. 지금 뭐 문제를 막 풀거나 하면 어차피 풀리지도 않고 그 자료 때문에 진도도 안 나가요. 이 자료는 모르겠는데 하면서 괜히 또 스트레스 받고 멘탈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멘탈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마음 편하게 이제 백지 쓰기 열심히 하고 필사 열심히 하고 제가 나눠드린 것만 복습 열심히 하시면 충분하니까 그렇게 하신 다음에 스텝 1 다 끝나고 나서 스텝 1 끝나면 이제 법소부가 한 바퀴 돌려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집 한번 사가지고 리프레시하는 차원에서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서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다른 과목처럼 문제를 뒤집다 푸는 그런 과목은 아니에요. 우리는 규정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규정을 철저하게 암기하고 있으면 말 문제든 계산 문제든 다 풀려요. 근데 규정을 뭔가 희미하게 알고 있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안 풀려요. 아예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알고는 가셔야 됩니다. 법소부를. 그래야지 문제가 풀려요. 그리고 납세지 또 비거주자의 납세지를 좀 보면요. 비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납세지가 얘가 오히려 사업장이었죠. 제가 장발장 이런 식으로 알려드렸잖아요. 장발장. 얘가 사업장인데 국내 사업장에서 장이었고요. 이게 없으면 발장. 국내 원천 소득 발생 장소로 한다. 그렇게 장발장으로 기억하시면 되는 부분. 소득세 여러 가지 뭐 특징들 그리고 과세 방법 이런 거 알아봤습니다. 우리 소득세 같은 경우에 종합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종합소득은 종합과세를 하거나 분리과세를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이에요. 요 둘 중에 하나가 적용이 됩니다. 소액이면 분리과세를 하는 그런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소액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종합과세 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종합소득은 요 두 가지 과세 방법 중에 하나가 적용이 될 거고 퇴직하고 양도는 분류과세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죠. 장기간에 걸친 소득이니까 매년 발생하는 소득과는 좀 다른 특징이 있다. 그래서 얘가 발생하는 연도에 종합과세를 해버리면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결집 효과가 생기고 그걸 방지를 하고자 분류해서 과세하는 게 퇴직양도. 나머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는 종합과세를 하는 경우도 있고 분류과세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내용을 좀 봤어요. 종합과세는 합산해서 세율 적용한다는 거고 분리과세 같은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때 분리과세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완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 이런 게 있었고요. 완납적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 종결 완전 납부 성격이죠. 원천징수 할 때 다른 소득 있는지 그걸 소득 지급자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주는 소득에 대해서만 뭐 예금 이자면 14% 원천징수 그걸로 하고 납세의무 종결이 되는 거거든요. 완납적 원천징수의 경우에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과세를 끝내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확정신고 시 분리과세 이런 것도 있었어요. 확정신고 시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를 처음부터 당하지 않았어요. 소액주택 임대료라고 해서 사업소득은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니까 원천징수를 당하지 않았는데 분리과세라는 걸 할 수가 있긴 합니다. 다음년도 5월달에 신고할 때 다른 소득하고 합산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합산하지 않고 떼내가지고 분리해서 세율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확정신고를 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분리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 완납적 원천징수는 확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그걸로 끝내버리는 거고, 다음도 5월달에 확정신고는 없는 그런 케이스죠.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분리과세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원천징수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 예납적 원천징수라는 게 있고 완납적이라는 게 있죠. 완납적은 원천징수로서 납세금이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서 적용하는 방식이고요. 예납적은 예비납부 성격이기 때문에 종합과세 되는 소득에 대해서 적용하는 원천징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예비납부 성격의 원천징수는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다음에도 5월달에 확정신고 시에 다시 세금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미 원천징수 된 것은 기납부세액으로 빼고 차감납부하는 그런 성격이 예비납부 성격. 원천징수 제도를 아주 많이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자든 배당이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되지 않지만 그래도 면세되는 인적 용역, 의료보건 용역 이런 거는 원천징수 뭐 3% 하는 거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근로도 그렇고 연금도 기타도 다 원천징수 대상이었고 퇴직 같은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해요. 퇴직은 완전 납부 성격의 원천징수라고 했고요. 그리고 양도 같은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죠. 그리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완납적이 없고 예비납부 성격의 원천징수라고 했어요. 3% 면세되는 인적 용역에 대해서 원천징수 한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율이 낮았기 때문에 다음 연도 5월달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고, 우리 누진세 6%부터 45%까지 적용한 다음에 3% 원천징수 당한 것은 또 기납부세액으로 빼고 차감납부, 이런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어요. 법인세는 배당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하지 않지만 소득세는 이자든 뭐 배당이든 여러 가지 소득에 대해서 다 원천징수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런 법인세하고 차이점도 우리가 정리해 봤고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배당 중에서는 뭐 투자신탁의 이익이라고 해가지고 펀드 이익만 원천징수 대상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인 배당은 원천징수조차도 하지 않는다. 그런 차이점은 반드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과세 방법 살펴봤고요. 우리 인세라는 특징 그런 것도 살펴봤죠. 인적 공제 제도가 있다. 인적 공제 제도 이런 특징이 있고, 또 신고 납세 세목이다.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왔었어요. 신고 납세 세목이라는 게 5월달에 납세 의무자가 자진해서 신고서 작성한 다음에 신고하고 자신의 세금을 납부를 해야 돼요. 여기서 납세 의무자하고 담수자가 동일한 직접세 구조예요. 부가세는 간접세였죠. 여기서는 납세 의무자가 자기가 직접 신고서 작성하고 직접 납부도 하고 부담도 하고 납세 의무도 이행하고 둘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신고를 하는 게 다음 연도 5월달에 하는 건데, 그걸 좀 간편한 절차로 끝내는 게 연말정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도 우리가 흐름을 살펴보긴 했어요. 이거 2월달에 하는 거죠. 근로소득자는 2월달에 연말정산이라는 걸 합니다. 요거는 회사가 약간 신고 대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어요. 회사가 근로자한테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가지고 신고서 제출해 주는 거, 그걸 대행을 하는 거죠. 일괄적으로. 그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 매달 월급 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당하는데, 그게 대충 원천징수 한 거니까 다시 2월달에 제대로 세금을 계산하고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 된 거 그걸 차감해서 납부를 하거나 환급받거나 그런 식으로 가는 절차고요.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하면 연말정산으로 끝낼 수가 있어요. 그거만 하면 확정신고한 것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한 거니까 다른 소득이 있으면 납세자가 다음 연도 5월달에 반드시 합산해가지고 신고를 해줘야 돼요.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 이런 종합과세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합산해가지고 누진세율 때리면 새로운 세금이 나오거든요. 더 큰 세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월달에 신고하고 제대로 다시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연말정산 시에 결정세, 거기 납부한 세금이거든요. 그걸 빼가지고 차감 납부, 그런 흐름으로 갑니다. 그런 걸 연말정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특징들 우리가 다 알아봤고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자배당에 대해서 봤고요. 이자배당의 범위하고 비과세, 그리고 계산 구조, 그리고 수입 시기, 그리고 과세 방법.
자, 범위 모든 소득에 대해서도 다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 전부 다. 범위 같은 경우에 이자는 금전 사용의 대가라고 했죠. 얘는 금전 사용 대가 관계가 있는 거. 그리고 배당 같은 경우에 수익 분배 성격이 있는 거. 이자 같은 경우 금전 사용 대가가 있어야 되고 뭐 한 가지 요건이 더 있긴 해요. 사업성은 없어야 돼요. 사업성은 영업대금의 이익 같은 경우에는 금전 사용 대가가 있긴 하죠. 근데 사업성이 있으니까 무슨 소득? 사업소득이었잖아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해서 대부업을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이자소득으로 과세를 했습니다. 금전 사용 대가가 있고 플러스로 사업성이 없는 그런 성격의 소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유형별 포괄주의라 가지고 우리가 유형별로 좀 살펴봤어요. 일단 이자소득이 아닌 것부터. 이자소득이 아닌 게 무늬만 이자. 이자라는 말이 붙었는데 이자가 아닌 게 있었어요. 외상매출금 연체이자. 이자라는 표현이 붙었죠. 근데 외상매출금 주된 거 따라갔습니다. 요거는 사업소득이었죠. 물건 팔아가지고 대금 받을 게 있었는데 상대방이 돈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자를 얹어서 준 거. 그거는 사업소득의 총수익금액에 들어가는 컨셉이었고 이자소득이 아니었어요. 다만 이제 소비대차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때는 매출 채권을 대여금 채권으로 바꾼 컨셉이 돼가지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 그게 바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죠. 그 유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5% 원천잉수 세율 적용하는 비영업대금이다. 그런 내용도 알고 계셔야 돼요. 소비대차 전환이라는 표현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또 이자라는 말이 붙었는데 손해배상금 법정이자는 이자라는 표현이 붙어있죠. 그렇지만 이자소득이 아니었습니다. 주된 거 따라갔죠. 손해배상금 자체가 기타소득이 되면 법정이자도 기타소득. 손해배상금이 비월거소득이면 법정이자도 비월거소득. 손해배상금은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해서 받으면 그때는 기타소득이 열거되어 있어요. 법정이자도 기타소득이 되고요. 정신적, 육체적 또는 물질적 피해를 입어가지고 받는 손해배상금은 비월거소득이라 가지고 그에 따라붙는 법정이자도 비월거 과세를 하지 않는 소득이었어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유형, 뭐 예금, 적금, 부금에 대한 이자, 뭐 이런 것도 열거되어 있었고, 또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이런 것도 이자 소득이었죠.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본 게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은 법정 산식이 있어가지고 걔는 무조건 과세를 하는데 채권 매매 차손이 발생해도 그거는 계산해가지고 과세를 한다는 거. 그거 좀 챙겨가셔야 돼요. 매매 차손이 발생하면 나는 손해보긴 했죠. 그렇지만 우리 세법상으로는 규정상으로는 6개월 보유했으면 6개월치 이자 계산해가지고 이자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채권의 일반적인 매매 차익, 일반적인 매매 차손 이런 거는 과세를 하지 않지만 이자, 보유기간에 대한 거 그거는 반란해서 과세를 하고요. 또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매 차익이라고 해가지고 환매조건부라는 말이 붙으면 일반적인 채권의 매매 차익하고 달라요. 일반적인 채권의 매매 차익은 비열거 소득이지만 환매조건부는 확정된 이자를 받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했어요. 이거 말고도 뭐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 이런 게 이자 유형에 들어가 있었고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런 것도 이자 유형에 들어가 있었고 단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이런 게 들어가 있었죠. 단기라는 게 보험 유지기간, 유지기간으로 따져가지고 10년 미만인 거 그런 게 단기 저축성 보험이었고요. 그거의 보험 차익은 이자 소득이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자 소득의 유형에서 살펴봤던 거고요. 배당 소득 같은 경우 수익 분배 성격이 있는 거, 뭐 실제 배당 이런 것도 있고 인정 배당 이런 것도 있고 간주 배당, 뭐 의제 배당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인정 배당은 법인세법에서 인정한 배당. 요 개념은 좀 갖고 가세요. 우리 이익이라는 것과 소득이라는 것이 사실 유사하긴 하나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익에서 출발해가지고 플러스 조정, 마이너스 조정 해서 소득이라는 것을 법인세법상으로 계산하거든요. 법인의 소득.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조정하는 것을 세무조정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 세무조정을 통해서 법인의 소득이 더 있었고 세법의 눈으로 그걸 누군가 가져갔을 거다. 만약에 주주가 가져갔다라고 하면 배당으로 소득 처분이라는 걸 합니다. 그걸 인정배당이라고 불러요. 법인세법에서 인정한 배당. 그것도 세법의 눈으로는 개인 주주의 입장에서 배당 소득이 발생한 거야. 그 이익을 처분해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소득을 처분해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야. 이익요금 처분한 거 그것도 실제 배당으로서 기속자한테 배당 소득으로 과세를 하고요. 세법의 눈으로 봤을 때 법인의 소득이 더 있었던 부분 그것도 소득 처분해가지고 개인 주주한테 과세를 하는 게 인정배당. 그런 개념 정도는 갖고 가시고 의제배당은 나중에 법인세법에서 배울 내용인데
간단하게는 공짜 주식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 배당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현금 들어와도 소득이고 우리 세법의 관점으로는 주식이 들어와도 주식이 가치가 있는 거니까 소득이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금 배당이든 주식 배당이든 다 소득으로 과세하고 간주 배당이라는 좀 특이한 규정이 있었는데 요거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조세 해피처라고 해가지고 조세 피난처 가공회사를 그쪽에 차려놓고 배당을 형식적으로 결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마치 배당을 결의한 것처럼 간주해가지고 배당 소득으로 과세하는 그런 특이한 배당이 간주 배당이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도 좀 봤고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간접 투자로 인한 것 집합투자 기구, 파생결합 증권, 파생결합 사채, 근계좌, 은계좌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 결합 파생 상품, 유사 배당, 뭐 문화펀드, 주식 대차거래 그런 것들이 다 배당 쪽에 들어가 있고요. 또 출자 공동 사업자 배당, 동업기업 과세 특례 이것도 좀 비교하면서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배당 소득으로 유형이 열거되어 있었죠. 유형별 포괄주의라 가지고 열거된 유형하고 비슷한 것들 다 또 과세를 합니다. 이제 비과세 규정은 공익신탁의 이익 요건 좀 챙겨가시고요. 공익신탁은 좋은 일 하려고 돈 맡겨둔 거예요. 거기서 발생하는 운용 수익을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비과세를 할게. 좋은 일 하려고 돈 맡긴 거니까. 그리고 이것도 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은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한도를 둬가지고 200만 원,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하고요. 그 초과하는 것은 9% 원천징수 분리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200만 원, 400만 원 나누는 것은 이제 저소득자는 좀 4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하고 소득이 좀 많은 자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하는데 저소득자의 개념은 뭐 자주 보셔야 돼요. 직전 연도 기준으로 총급여가 5천만 원 이하, 그 직전 연도 기준으로 종합소득 금액은 3,800만 원 이하, 538 뭐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돼요. 5천만 원, 3,800만 원 그렇게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종합과세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200, 400까지는 비과세 규정에 들어가 있고 또 초과분은 9% 원천징수 분리과세니까 종합과세가 되지 않는 소득. 이거 말고도 뭐 청년 도약계좌, 청년 뭐 희망계좌 뭐 이런 식으로 장병에 대해서 적금 드는 거, 장병 뭐 희망 적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청년 관련된 규정들이 들어가 있었고요. 또는 서민들을 위한 거. 서민들을 위한 그런 저축술, 비과세, 종합저축 이런 게 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 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여러분들 요 정도만 갖고 하시면 돼요. 공익신탁의 이익, ISA. 그리고 계산구조. 계산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자 소득은 총수익 금액으로 끝나요. 필요경비 안 빼는 소득이니까 총수익 금액으로 끝나고 배당은 총수익 금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는 특이하게 그로스업이라는 것을 가산한다. 그로스업이 기속법인세, 배당 가산액 그렇게 부르는 말이죠. 얘는 우리 배당 중에서 제가 근로수업 확정 배당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붙였어요. 1번 배당, 뭐 2번 배당 둘 중에 적은 거. 둘 중에 적은 게 근로수업 확정 배당이거든요. 일단 포텐이 있는 근로수업 가능 배당 하고요. 또 2천만 원 초과해서 기본세율 적용 구간 그 두 개를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둘 중에 적은 게 법인 단계 요건과 주유 단계 요건 둘 다 충족한 배당이 돼가지고 그 확정 배당의 10%예요. 10%는 법인세가 항상 9%다라고 가정해가지고 적용을 한 거거든요. 실제 법인세율은 9%가 아니에요. 누진 구조라서 뭐 9%, 19%, 21% 또는 24% 이런 식으로 쫙 4단계 초과 누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그냥 9% 가장 낮은 거. 낮은 세율로 법인세가 과세되었다라고 가정해가지고 소득세법상 이렇게 만든 거라고 했죠. 1 마이너스 법인세율 분의 법인세율 해가지고 나오는 게 대략적으로 10%가 나와요. 9.9% 정도 나오거든요. 그걸 10%로 바꿔서 조문상으로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더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10%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 숫자예요. 법에 정해져 있는, 조문상에 정해져 있는 규정이니까. 근로수업을 가산해서 배당 소득 금액을 계산하고요. 이제 수입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득이든 다 중요하다고 했죠. 이자는 약정일로 가는 것도 있고 현금주의로 가는 경우도 있고 둘 중에 빠른 날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급일 이렇게 할게요. 약정일 그리고 빠른 날. 그 지급일로 가는 걸 일단 외우세요. 지급일로 가는 게 무기명 채권의 이자 이름 없으니까 현금주의로 가는 거고요. 돈 찾아가 봐야지만 뭐 홍길동 씨한테 이자 발생했구나 그런 거 알 수가 있으니까 지급일. 그리고 보편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거
은행에서 발생하는 거, 보험사에서 발생하는 거, 증권사에서 발생하는 거 그런 거 다 현금주예요. 은행에서 발생하는 게 예금이자, 부금이자, 적금이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발생하는 게 단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이런 거는 현금주의. 그리고 배당 쪽에서 증권사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있죠.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 뭐 유사배당 이런 게 현금주의로 되어 있어요. 지급일. 그리고 약정일로 가는 것은 기명채권, 이자. 기명채권은 이름이 있으니까 약정주의, 약정에 따른 지급기일로 하는 거고요. 또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은 약간 예외가 있긴 했으나 납입금 초과이익하고 반환금 추가이익은 둘 다 원칙은 약정주의. 납입금 초과이익은 반환금을 분할 지급 시에 원본 전입한 날 뭐 이렇게 하는 예외도 있긴 해요. 일반적으로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은 약정주의. 퇴사일 탈퇴일 아니라는 거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퇴사일 탈퇴일하고 약정일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날로 가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꼭 기억하시고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일하고 지급일 둘 중에 빠른 날 이때 이자 소득이 생긴 걸로 보는 거고요. 또 한매조건부 채권의 매매 차익이 빠른 날로 가요. 원래 약정에 따른 한 매도일로 하는데 그 전에 한 매도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때 돈 들어오니까 그때로 하겠다. 빠른 날. 유사 이자 같은 경우에도 빠른 날로 되어 있었습니다. 수입 시기는 적어보셔야 돼. 안 적어보시면 안 돼요. 적어보셔야지 외워지고 안 적어보시면 절대 안 외워져요. 눈으로만 보고 뭐 책으로 읽기만 하고 그렇게 하면 공부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능동적으로 좀 하셔야 되고 한번 제대로만 기억해 놓으면 되게 오래도록 기억하실 수가 있어요. 장기간의 기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오랫도록 기억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강화를 자꾸 시켜줘야 돼. 자꾸 자극을 줘야 돼요. 운동도 그렇잖아.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면 근육이 생기잖아. 근데 하다가 안 하면 근육 다 빠지고 전혀 이제 몸이 좋아지지 않아. 공부도 그렇거든요. 공부도 계속 자극을 줘야 돼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고생을 해야지 뭔가 발전하더라고요. 몸도 그렇고 몸도 막 되게 고생하고 운동도 막 너무 힘들고 그러면 이제 근육도 발달하고 사람이 좀 더 체력이 좋아지고 그런 게 있고 뇌도 마찬가지거든요. 뇌도 신체 일부이긴 하잖아요. 뇌도 신체 일부이기 때문에 운동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뇌 같은 경우에도 자꾸 자극을 줘야지만 이게 단기 기억에 있다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가지고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장기 기억으로 넘기려면 자주 봐야 되는 거고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계속 생각하고 생각의 흐름을 쉬게 하면 안 돼요. 머리가 쉬고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생각이 흘러야 돼. 흘러야 되고 또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생각이 흐르지 않아. 한 번씩 졸려 멍 때리고 있어. 책을 보고는 있는데 전혀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봐야 돼요. 손도 신체잖아. 신체에서 이렇게 세포가 있거든요. 여기 손에서 세포가 있어. 세포가. 그 세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적어보면 이제 뇌로 전달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많이 적어보면 그게 뇌가 좀 더 활성화되고 좀 더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말로도 해보고 말로도 이게 뭐였지? 한번 말로 되뱉어보고 또 손으로도 한번 적어보고 이렇게 자꾸 신체에 자극을 주면 좀 더 기억력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기가 훨씬 더 좋으니까 많이 좀 적어보시고 그 배당 같은 경우에는 수입 시기 배당은 약속하고 주는 게 아니라 결정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실제 배당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우리 이익이 얼마 났는지 그걸 가늠해 보고 배당 줄지 말지 주면 또 얼마를 줄지 그런 걸 결정해서 주는 거거든요. 잉여금 처분 결의 요게 원칙이고요. 결의 결산 확정일로 가는 것도 있어요. 결산 확정일 둘 다 결이라 가지고 이렇게 요건 다 적을게요. 이익 처분으로 인한 거. 그 잉여금 처분이랑 이익 처분이랑 같은 말이에요. 잉여금 처분으로 인한 것은 잉여금 처분 결의. 소득 처분으로 오는 것은 결산 확정일이에요. 요거는 이익 처분, 요건 소득 처분. 요거는 법인세법상 인정 배당이었다라고 하면 법인의 소득이 더 있었고 그 기속자가 이제 주주네, 그거 가져갔네, 배당 소득. 그거예요. 인정 배당. 인정 배당은 결산 확정일. 왜냐면 이익이 나야지만 세무 조정할 수 있거든요. 이익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이익, 손익계산서가 확정이 돼야지만 소득 처분이라는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산 확정일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 처분은 이익 처분하고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인정 배당은 잉여금 처분 결의일로 할 수가 없어요. 잉여금 처분 결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세법으로만 그 소득이 더 있는 거예요. 회계상으로는 그 소득이 없어. 이익여금 안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세법으로 더 있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 처분한 거기 때문에 잉여금 처분 결의 사항이 아닌데 인정배당의 수입 시기는 잉여금 처분 결의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문구가 돼요. 물론 이제 주총에서 둘 다 하긴 하죠. 손익계산서 결산 확정도 하고 잉여금 처분 결의도 하지만 개념이 다르니까 말문제에서는 결의일로 나오면 틀린 지문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인정배당은 결산 확정일.
요건 결의는 여러 번 할 수 있다고 했죠.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분기 배당, 중간 배당 이런 것 때문에 여러 번 가능하고 결산 확정은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빈도 이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뭐 많았죠. 지급일로 가는 것도 있고요. 지급일, 증권사에서 주는 배당, 뭐 지파투자 기구로부터 이익, 유사배당도 이쪽 카테고리였어요. 지급일로 가는 케이스였죠. 결합, 파생 상품 뭐 이런 거 다 지급일로 가는 경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종료일로 가는 것도 있었고요. 종료일로 가는 게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 이거 사업에 피가 흐르고 있는 배당이라 가지고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하고 맞춰져 가지고 과세기간 종료일로 되었어요. 그리고 동업기업 과세특례, 수성격 동업자 같은 경우에도 그 동업기업의 사업연도 종료일로 발생주의 개념이죠.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었고, 간주배당 같은 경우에 특정 외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뭐 60일이 되는 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런 거는 이제 간주배당. 의제배당은 나중에 우리 법인세법에서 정리를 할 겁니다. 의제배당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또 케이스별로 수입시기 따로 정리를 할 거고요. 요 정도의 수입 시기는 좀 적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과세 방법 같은 경우에 요 부분이 언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어려운 부분. 우리 소득세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이쪽 부분이에요. 종합과세를 하거나 분리과세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이 과세 방법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금융소득을 1단계로 나누고 출발했어요. 그 A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 이렇게 나눴고요. B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 이렇게 나눴고요. C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출발을 했죠. 이때 무조건 분리과세는 비직장법법 제가 앞글자 따가지고 알려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죠? 비직장법법 기억나시나요? 자, B가 비실명 금융소득, 직위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 장기 채권 이자 중에 분리과세 신청분. 그 장기 채권은 날짜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된 거. 그거는 조건부예요. 무조건. 조건부 이쪽 C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분리과세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조건부로 와야 돼요. 장기채권 이자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한 게 과거에 발행된 거. 2017년 12월 31일 이전 거.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두 번 개정돼가지고 2013년도에 한 번 개정되고 또 2018년도에 한 번 개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그 사이 텀 거는 뭐 33요건이라는 걸 충족하면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해요. 과거 2012년도에 발행된 거, 그거는 뭐 33요건이 없었고요. 그냥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했고 2013년부터 17년까지 그 사이에 발행된 것은 33이라고 해서 3년 이상 보유할 것,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런 요건이 붙어 있어요. 분리과세 신청을 했다면 30% 원천징수세율 적용하고 분리과세가 되는 거고요. 분리과세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옵션이니까 14% 원천징수하고 C로 가는 거예요. 조건부. 그리고 아예 2018년 1월 1일부터는 분리과세 신청이 불가하도록 바뀐 규정이라서 2018년도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최신 규정이 항상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된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 채권이었다라고 하면 분리과세가 안 되니까 조건부로 가가지고 다른 금융소득하고 합쳐가지고 2천만 원 기준 적용하는 거예요. 그 법원 보증금 경락대금 이자 그리고 법인 아닌 단체의 금융소득 비직장법법 원천징수세율 이런 것도 좀 외워주시고요. 비실명 금융소득은 45% 일반적으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근데 금융실명제 대상이었다. 금융기관 통해서 지급받았다라는 표현 나오면 금융실명제 적용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90%짜리 원천징수세율 적용합니다. 그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은 좀 특이하게 기본세율 적용하는데 연분연승법이라고 해가지고 특이한 계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뭐 기본세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법법은 14%짜리예요. 장기채권 분리과세 신청분은 30%짜리고요. 자, 이거 말고도 뭐 ISA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조특법상 분리과세가 엄청 많거든요. 그 스텝 2에서 할 거예요. 조특법상 분리과세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서 아까 ISA도 200, 400까지는
비과세고 그 초과하는 부분은 9% 원천인수 분리과세라고 했죠. 그거 말고도 뭐 공모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엄청 많아요. 기회발전특구 집합투자기구 뭐 9%짜리 이런 게 많거든요. 나중에 제가 다 글자 따가지고 알려드릴 거예요. 공기 좋은 데로 이사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런 앞글자가 있으니까 스텝 2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일단 비입장법법 요거 외우시고 원천인수세율 외워두세요. 그 B 같은 경우에는 B 얘는 원천인수되지 않는 금융소득이에요. 원천인수되지 않는 금융소득. 원천인수 대상이 아니라 가지고 원천인수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원천징수 대상 맞는데 법을 어겨가지고 원천인수되지 않은 경우도 들어가요. 어쨌든 결론은 원천인수되지 않았으면 세금 낸 게 없어요. 미리 세금 낸 게 없으면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하고 세금 내야 된다. 그리고 원천인수되지 않았으면 납세 편의상 종합과세 하는 게 좀 편하더라. 그래서 다른 소득하고 합쳐가지고 종합과세가 되는 거야. 합쳐서 세율 한번 적용하고 그 다음에 세금 납부를 하는 게 좀 편하거든요. 이걸 또 다른 세금하고 뭐 분리시키고 이러려면 불편하니까 원칙적으로 원천인수되지 않은 것은 종합과세. 다음 연도 5월 달 신고하고 납부. 나머지가 C에 들어갑니다. 우리 소득세는 어쩔 수 없이 다 외우는 거예요. 다 좀 외워주셔야 돼요. 비입장법법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고, 금융소득을 종합과세 할지 말지 판단할 때는 A는 무조건 분리과세하기로 약속을 한 거니까 빼고 B하고 C 요걸 가지고 조건을 따져요. 금융소득이 많은지 적은지. B하고 C 합쳐가지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도 있을 거고, B하고 C 합쳐가지고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2천만 원 초과하면 B도 종합과세가 되고요. C도 종합과세가 됩니다. 2천만 원 이하면 이건 좀 지우고, C는 분리과세가 되죠. 금융부자는 아니다. 근데 B가 종합과세가 돼요. 얘는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이니까 아무리 2천만 원 이하라고 해도 종합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천만 원 넘어갔다라고 하면 그때는 B하고 C 금융소득이 들어올 건데, 근로서 먼저 줘야 돼요. 근로서 금액 얹어서 금융소득 금액을 확정 줘야 되는 거죠. 1단계가 금융소득 구분 단계, 2단계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할지 말지 판정 단계, 3단계가 금융소득 금액을 결정하는 단계예요. 금액을 결정할 때는 근로수업을 반드시 올려줘야 됩니다. 이 근로수업 금액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주주단계 요건하고 법인단계 요건 둘 다 충족해야 돼가지고, 법인단계 요건 충족한 배당을 1번 배당이라고 편의상 부르기로 했어요. 그 1번 배당은 일단 내국법인 배당일 것. 외국법인 배당은 외국에서 법인세 낸 거니까 이중과세 조정을 해주지 않아요. 내국법인 배당이어야지만 이중과세 조정을 해주고요. 두 번째로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으로 배당을 받아야 돼요. 법인세가 과세가 되면 법인세 과세되고 또 배당소득 개인한테 왔을 때 소득세가 또다시 과세되니까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시켜 주고자 법인세, 기속법인세를 소득에 가산하고 세액에서 빼는 구조였죠. 소득에 더하는 것을 그로스업, 총액으로 만들다 이런 뜻이었고요. 세액에서 빼는 거, 그게 배당세액공제였거든요. 근데 같은 금액을 더하고 빼지만 소득에 더하면 세율만큼만 세금이 증가하죠. 근데 전체 금액 100%를 빼주니까 세금은 종국에는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로수업 해주면 좋은 거, 이중과세 조정해주는 거, 좋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세부담이 줄어드는 거, 그런 개념입니다. 1번 배당은 근로수업 가능 배당이고요. 법인단계 요건 충족. 2번 배당 같은 경우에 주주단계 요건. 분리과세 시에는 근로수업 없다고 했습니다. 분리과세 시에는 원천징수 세율 자체가 낮은 편이라 가지고 이중과세 조정까지 해줄 필요가 없어요. 종합과세 시에 이중과세 조정을 해주는데, 종합과세가 되더라도 어떻게 세율 적용한다고 했죠? 2천만 원까지는 14%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떼내가지고 2천만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만 기본 세율 적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2천만 원 초과 구간을 2번 배당이라고 부르는 거야. 2번 배당이 종합과세가 되고 플러스로 기본 세율 적용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 중에 적은 거에 10% 배당 가산율이에요. 법에 정해져 있고요. 요걸 때리면 근로수업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 문제 오늘 풀어볼 거예요. 그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은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긴 하나 B에는 안 넣는다고 했죠. 판정 시에는 제외. 사업에 피가 흐르니까 금융 부자인지 아닌지 판정할 때는 제외하는 소득이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이거든요. 종합과세가 되는 금융소득 금액을 구해봐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만 계산하고 끝내면 안 돼요.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을 슬쩍 얹어줘야 돼요. 마지막 계산 구조로서 얹어주셔야 됩니다. 근로수업 다 하고 나서 얹으셔야 돼요. 순서도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근로수업 금액이 잘못되니까.
글로스업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얹는 방향으로 조정. 그리고 요 케이스 B하고 C를 합쳤는데 2천만 원 이하야. 그럼 C는 분리과세가 될 거고 B가 종합과세 소득에 들어올 건데 얘는 갖고 와가지고 B 종합소득에 넣고요. 글로스업은 여기서는 있을 수는 없어요. 2천만 원 초과 구간이 없어가지고 이번 배당이 빵인 거예요. 이번 배당은 산식으로 적자면 이거거든요. B하고 C 합친 거에 2천만 원 빼고 2천만 원 초과하는 구간 그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2천만 원 이하 케이스니까 B 자체가 2천만 원이 안 되는 케이스야. B하고 C 합쳤는데 얘가 1천만 원, 얘가 500만 원, 두 개 합치면 1,500만 원. 2천만 원 이하, 500만 원은 분리, 1,000만 원은 종합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럼 2천만 원 초과 구간이 없죠. 근로수업은 없고요.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 판정할 때 사업에 피가 흐르고 있는 출적 운동사업자 배당은 제외를 했으니까 요걸 마지막에 슬쩍 얹어주시면 돼. 요거는 마지막에 얹은다. 이런 개념으로 문제에 자료가 있으면 마지막에 더해야지. 그 누락 없이 좀 더하는 거. 그런 구조를 좀 챙겨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근로수업 규정이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 한 번 더 적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좀 이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저번 시간하고 텀이 지금 개인사업자가 있어요. 개인사업자 갑이 있고 을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갑은 법인 차려가지고 돈을 벌었다. 법인 차려서 돈을 100을 벌고 을은 100을 개인 사업체로 벌었다 라고 하면 소득세율을 우리가 30% 가정해가지고 30% 소득세 내고 AB로 우리가 그때 적었죠? 그때 적은 대로 똑같이 적을게요. AB B사업자는 100이라는 사업소득을 번 거예요. 사업소득에 대해서 30% 세율 적용해서 30을 냈는데 A라는 사업자는 법인 차려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100을 번 거죠. 그리고 법인세를 내는데 법인세율이 9%라 가지고 9를 냈다는 거예요. 그럼 배당을 줄 때 법인세 내고 나서 91을 줄 거라는 거죠. 그럼 A한테 돈이 들어올 건데 얘는 무슨 소득? 배당 소득이 되겠죠. 이렇게 배당 소득이 되면 여기다가 30% 때리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것도 내고 또 이것도 내고 두 번 과세가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B처럼 과세하자. B가 개인 사업체로 사업소득 벌어가지고 세금 내는 것은 30이니까 얘처럼 과세를 하고자 법인 차려서 세금 냈을 때 법인세 그때는 A를 B처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단 100으로 만들어줘요. 90일에 배당이 들어오면 여기다가 법인세를 플러스 해서 총액으로 100을 벌었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아시겠죠? 100을 벌었으면 30% 세금 내면 되겠네. 이거 또 내고 저거 또 내면 또 이중과세 문제니까 이미 낸 거 빼줄게. 요거예요. 이해 가시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구조거든요. 소득에 더하는 거 이걸 글로스업이라고 부르고 세금에서 빼는 거 얘가 배당 세액공제예요. 그럼 세금은 줄어드는 효과예요. 그럼 법인 단계에서 9만큼 내고요. 개인 단계에서 21을 내면 종국에는 30 내는 거잖아요. 개인 사업체로 사업소득 번 것과 똑같은 효과를 만들어주고자 배당소득이 왔을 때 법인세를 업해가지고 법인세 내기 전 소득을 만드는 거죠. 법인세 내기 전에는 100을 벌었네. 100을 벌었으면 이제 소득세율 적용해가지고 30을 내야 되는데 이미 법인세 낸 거 있네? 빼줄게. 그런 구조 이해가시죠? 이렇게 하는 게 근로수업 구조예요. 이중과세 조정제도. 그리고 이걸 산출할 때 91분의 9 해가지고 요게 10%거든요. 그래서 배당 가산율이 10%가 나온 거야. 90일은 100에서 9만큼 법인세 뺀 거. 그래서 우리가 산식 아까 1-9%. 이 90일의 컨셉이에요. 그분의 9%. 이렇게 하면 10% 나온다고 했죠. 요게 보이는 숫자거든요. 90일이. 보이는 숫자에서 출발해가지고. 내가 받은 건 아니잖아. 받은 건 얼마인지 아는데 배당을 줄 때 주주가 많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배당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뿌려서 주고 또 법인이 돈을 벌면 그걸 다 배당 주는 것도 아니야. 일부만 배당을 주고 일부분은 법인 사업 확장을 위해서 남겨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이 안 보여. 이 금액이 안 보이니까 여기서 출발하자. 역산. 90일에서 출발하면 10% 때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10%라는 법의 규정이 있는 거야.
내가 받은 거에다가 이제 10%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는 거고요. 이제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법인세 과세가 안 된 거 그런 거 좀 제끼고 근로소득 제외 배당, 근로소득 가능 배당 그거랑 또 종합과세가 되고 기본세율이 적용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주주단계 요건, 법인단계 요건 다 충족한 배당에다가 실제로는 10% 얹는다. 그런 구조로 좀 잘 챙겨 가셔야 돼요.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금융소득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으로 배당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때 요건 내국법인 배당일 것,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으로 할 것. 그럼 근로수업이 안 되는 경우는 뭐냐? 이거를 달달 외워주셔야 돼요. 근로수업을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수업 불가 배당 이게 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 개념이고요. 근로수업 불가 배당이 외국법인 배당. 외국법인 배당은 근로수업 불가 배당. 누가 툭 치면 톡 나오게 좀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또 비슷한 결에 있는 거. 이건 좀 같이 묶어서 외우시면 돼요. 동업기업 과세 특례,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 근로수업 안 해줘요. 동업기업한테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했죠. 별도로 동업기업 과세 특례라는 제도로 이중과세 조정을 하는 거니까 동업기업한테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해서만 한 번 과세를 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친구하고 음식점 하는 케이스라고 했죠. 친구하고 음식점 하면 개인 사업체고 법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내지 않죠. 법인세를 내지 않은 채 나한테 소득이 온 거니까 얘는 이중과세 문제가 안 생겨요. 근로수업 안 되는 배당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간접 투자로 인한 것들. 배당 소득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배당 받는 거. 배당 소득 공제, 뭐 유동화 전문회사, 각종 뭐 투자회사 이런 게 나올 거예요. 투자회사는 뭐 이름이 다양합니다. 선박 투자회사, 해외 자원 개발 투자회사,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 투자회사라는 표현으로 챙기셔야 돼요. 비상장 투자회사 이렇게 나오면 다 배당 소득 공제를 적용받아가지고 법인세 과세가 안 된 채 맞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 또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고 해서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나중에 법인세에서 배우긴 할 건데 그것도 배당 소득 공제라는 걸 받아요. 신탁재산. 그리고 집합투자기구, 유사배당, 여러 가지 파생상품, 결합파생상품 이런 게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결합파생이라고 할게요. 이런 것들 우리가 뭐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 뭐 근계좌, 은계좌, ELS 이런 여러 가지 간접 투자로 인한 거 완전히 공장이 있고 사람이 있어가지고 물건 찍어 만들고 그런 케이스가 아니에요. 페이퍼 컴퍼니들 이런 경우에는 근로수업을 해주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도 법인세 과세가 안 되는 그런 펀드거든요. 펀드는 법인세를 과세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투자자에게 한 번만 과세하는 컨셉이고요. 또 감면법인 배당, 법인세와 감면된 케이스. 감면법인 배당은 감면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모든 감면은 아니고요. 뭐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뭐 제주 투자진흥기구 뭐 이런 데 입주한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이전이라고 해가지고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함에 따른 뭐 세액 감면 이런 게 열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외국인이 제주도가 좋아서 이사를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드렸죠.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외국인이 제주도 좋아서 이사 갔구나. 안 그러면 외워질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게라도 좀 외워주시고 사실 또 의제배당 중에 세 가지가 있긴 한데 요거는 나중에 법인세에서 제가 언급 드릴 거예요. 근로수업 안 해줍니다 라고. 지금 이걸 다 하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아가야 돼요. 한 바퀴 돌고 스텝 2에서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또 법인세에서 제가 또 언급 드릴 부분이기도 하고. 자, 또자 지금 스텝 1에서는 5, 60%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 60%만 공부를 하고 스텝 2에서 한 번 더 리뷰하고 나머지 추가 하시면 돼요. 구조 잡는 게 중요하고요. 전체 내용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전체 내용을 지금 하나하나씩 다 하게 되면 호흡이 너무 길고요. 그럼 우리 소득세, 뭐 법인세, 부가세 해가지고 엄청 긴 수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호흡이 길어서 여러분들이 법인세 할 때쯤에 다 도망가요. 다. 네, 제가 이거 쭉 다 하면서 하나씩 하면 뭐 이해도 안 되는데 계속 소득세 하고 있고 빨리 끝내고 법인세 하고. 그러니까 균형 잡힌 공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빨리 다시 스텝 2로 넘어가가지고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다 같이 또 한 번 더 돌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공부 효율적이고 또 개념이 잘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숲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세세하게 나중에 치밀하게 공부를 하시면 돼.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알려드리는 거 하시고요. 요거 의제배당은 법인세에서 할 겁니다. 잣도자라고 제가 또 앞글자 따가지고 알려드리는 게 있는데 지금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 정도 글로서 만드는 거 위에 거는 반드시 철저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외국법인 배당, 동학교 과세 특례, 출장 공동사업자, 그리고 간접 투자로 인한 거, 그리고 감면법인 배당 요 정도만 챙기시면 되는 부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했던 거 또 리뷰 잠깐 하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 사업소득 했고요. 근로소득 좀 했습니다. 근로소득은 비과세 보다가 많았죠. 오늘 마저 볼 거고요. 자, 우리가 사업소득 먼저 했는데 사업소득부터 리뷰하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 리뷰를 하도록 하죠. 사업소득은 독립성이 있는 소득, 고용관계는 없는 케이스죠. 계속성은 있고, 근로소득하고 차이점이 이 독립성, 이 근로소득은 없으니까 그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인적 용역 소득이죠. 계속성은 존재한다. 이제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 비과세 되는 거 그런 것 좀 살펴봤습니다. 비과세는 뭐 농가 부업소득 이런 것도 있었고 중요한 게 사실은 임대 쪽 비과세였어요. 논밭 임대. 그리고 한개주택 임대. 이게 좀 중요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논밭. 논밭은 작물 생산용으로 임대를 줘야지만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주차장 용도로 임대를 주면 과세라고 했죠. 그리고 한개주택. 내가 한 개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를 주면 그 임대료가 비과세예요. 다음에 이제 고가주택이라든지 국외소재주택, 그거는 과세라고 했죠. 이때 고가주택의 개념은 아셔야 돼요. 기준시가 12억 초과. 실거래가 아니라는 거. 이 동네는 양도 쪽에서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12억 초과를 따지지만 임대 쪽에서는 기준시가, 국가에서 고시한 가격, 그걸로 12억 초과 여부를 따집니다. 자, 그리고 계산구조. 계산구조는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금비 빼고 2월 결손금 빼도록 되어 있어요. 2월 결손금 이걸 뺀다. 2월 결손금 빼는 게 다른 소득하고 좀 차이점. 10년 내 거 계산 문제에서는 10년 내 2월 결손금까지 마저 빼고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누락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반드시 계산 구조에서 좀 챙겨 주셔야 되는 부분. 그 수입시기. 수입시기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법과 그냥 유사하다. 준용한다. 뭐 이렇게 표현했죠. 유사하다. 그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 인도기준 이런 걸 적용하고요. 인적 용역 소득은 법인세에서는 규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업소득에서 봤거든요. 인적 용역은 제가 편의상 뭐 단기 인적 용역, 장기 인적 용역 이렇게 나눴고요. 단기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인적 용역을 얘기하는 건데 빠른 날이 수입시기였습니다. 빠른 날이라고 하면 용역 제공 완료일과 지급 약정일 둘 중에 빠른 날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장기 인적 용역의 개념이 계약기간 1년 초과하고 일시금 형태로 받는 케이스, 전속계약금 이런 걸 일시금 형태로 받는 걸 얘기하는 건데 발생주의 개념으로 균등 안분한 금액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봤어요. 종료일 나오면 발생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월할 계산했죠. 초일 산입하고 말월 불산입하고 이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인적 용역의 수입 시기는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과세 방법은 종합과세하는 게 일반적이고 완납자 원천인수 이런 건 없다고 했습니다. 3% 원천인수 당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예비납부 성격의 원천인수라 가지고 다음 년도 5월 달에 반드시 신고하고 이미 3% 원천인수 당한 것은 기납부색으로 빼고 차감납부 이런 정산이 좀 필요한 부분이었죠. 그리고 3%짜리가 있었는데 20%짜리도 있긴 했었어요. 20%짜리는 세 가지 요건이었습니다. 외국인이고 직업운동가고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일 것. 그러면 찐 거주자의 컨셉은 아니라 가지고 20%짜리로 바뀌었죠. 외국인, 직업운동가, 3년 이하 계약기간. 그런 내용 좀 정리하시고요. 분리과세가 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 소액주택임대료라고 해서 확정신고 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사업소득은 나중에 법인세 하고 나서 좀 더 자세히 볼 거라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범위하고 비과세 이런 내용들 뭐 수입시기 과세 방법 대략적인 내용만 좀 살펴봤고요. 범위 쪽에서는 일반 사업이냐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냐 그런 거 나누는 거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일반 사업은 결손금
공제를 다른 소득에서 할 수 있지만 부동산 임대업에서 결손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불로소득이라 가지고 타소득,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에서 결손을 뺄 수 없다. 그런 내용을 봤어요.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 뭐 부동산이나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소득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부동산상의 권리는 전세권이나 지사권, 지역권 이런 게 들어가지만 다만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 소득은 기타 소득이었다는 거 그런 거 좀 주의하시고 강업재단, 공업장재단 이런 재산의 단체를 묶어가지고 임대를 하면 그때는 사업소득 중에서 부동산 임대업 소득으로 분류하지만 기장치를 단독으로 떼가지고 임대를 하면 그때는 일반적인 사업소득이 돼가지고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강업권자, 조강권자 같은 경우에 채굴 시설과 함께 광산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시설이 있으니까. 다음 분철료라고 해가지고 내가 투자를 해놓고 강물 나눠 갖고 강물이 안 나오면 나눠 갖는 게 없는 케이스는 마음고생이 있으니까 불로가 아니다. 일반적인 사업소득 강업으로 봐가지고 결손금이 혹시라도 있으면 타소득에서 공제를 했습니다. 그럼 부동산 임대업의 범위 좀 살펴봤고요. 뭐 비과세 되는 것은 농어가 부업소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 일단 축산 규모 이내에 사육 두수에서 발생하는 거 비과세 축산 규모가 정해져 있다고 했죠. 뭐 돼지 700마리 이런 식으로 거기서 발생하는 것은 금액 제한 없이 다 비과세였고요. 그 축산 규모를 초과하는 사육 두수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그 밖에 민박이나 음식물 판매 이런 부업소득을 합쳐가지고 3천만 원 기준 적용했어요. 3천만 원 이하면 비과세, 초과하면 초과분이 과세. 어업소득 같은 경우에 양식어업이라든지 어로어업이었다라고 하면 5천만 원 기준 적용했죠. 5천만 원 이하면 비과세,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 3천만 원 기준이 있었고 5천만 원 기준이 있었고 또 1,200만 원 기준이 있는 게 전통주 제조 소득이었거든요. 수도권 밖에 읍면 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1,200만 원 이하인 것은 비과세고요. 1,200만 원 초과하면 얘는 좀 특이하게 과세 최저한 규정처럼 전체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특이한 규정이었어요. 전통주는 1,300만 원이면 1,300만 원 전액 과세였죠. 그 다음 이제 순서로 나온 게 600만 원 기준이에요. 3,000, 5,000, 1,200, 600 이런 걸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600만 원이 산림소득,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나무를 벌채 양도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6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하는 부분이 과세. 그리고 작물 재배업 소득 같은 경우에는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아예 비월급 소득으로 과세를 하지 않지만 그 밖에 화훼 같은 거, 꽃 기르는 거 그런 거는 수익금액 기준으로 10억 이하 부분은 과세하지 않고 10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봤죠. 그럼 비과세 규정도 좀 세부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요거는 우리가 따로 여기서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임대 비과세.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이 좀 중요한 소득이고요. 여기서는 비과세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 복리 후 생적 성질의 급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요. 보육수당, 뭐 식사대 등등등. 직무발명보상금 하면서 오늘 추가적으로 내용 다 볼 겁니다. 계산구조 같은 경우에 총 급여액에서 출발해가지고 근로소득 공제를 빼는 계산 구조였고요. 이때 근로소득 공제는 월할 계산 같은 거는 하지 않는다고 했죠. 어차피 총급여가 작으면 근로소득 공제가 작게 나오게 퍼센티지 때려서 계산 공제하는 거니까 이때 근로소득 공제는 한도가 있다. 한도 기억하시고요. 한도는 2천만 원이에요.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 2천만 원 기억하실 때 총 급여액이 3억 6,200 그러니까 3억 6,250만 원 그죠? 3억 6,250만 원 초과하면 2천만 원 한도 걸린다. 그래서 요 규모도 우리가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3억 6,250만 원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은 부분. 자, 수입 시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뭐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이거랑 비교하셔야 될 게 잉여금 처분 결의일로 가는 거. 근로를 제공한 날로 가는 게 대부분 다 이쪽으로 가요. 일반적인 급여, 일반적인 상여, 인정상여까지. 그 인정상여는 근로인정으로 그냥 외워버리자고 했죠. 인정상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 이때를 수입시기로 한다. 잉여금 처분 상여는 잉여금 처분 상여라고 해서 특별 보너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원래 받기로 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주주들이 주자라고 결정해서 주는 거니까 주자라고 결정한 날에 내가 소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잉여금 처분 결의일로 했죠. 인정 배당하고 인정 기타 소득은 결산 확정일로 하지만 인정 상여 같은 경우에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 근로를 제고한 날 그런 식으로 하고요. 인정 상여는 인정 상여하고 인정 배당, 인정 기타 소득 그런 결산 확정일. 인정 상여는 근로 제고한 날, 그리고 인정금 처분 상여는 인정금 처분 결일. 인정 상여하고 인정금 처분 상여가 뭐 이름이 좀 비슷하고 해서 인자가 둘 다 들어가잖아요. 인자 여기는 인정이고 여기는 잉인데 비슷한 표현이 좀 들어가서 여기는 잉, 여기는 인 아시겠죠? 인하고 잉은 좀 다르긴 하니까 약간 구분해가지고 챙겨가시고 과세 방법은 종합과세를 합니다. 종합과세를 하고요. 분리과세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분리과세 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 분리과세를 해요. 종합과세가 되는 경우가 이제 상용 근로자 같은 경우에 종합과세를 하고요.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를 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직무배명 보상금 뭐 이런 거는 현금주의 지급한 날 기준으로 소득 구분이 나뉘어가지고 현금주의로 간다. 지급한 날 그때를 수입시기로 한다. 그런 내용 또 우리가 다 공부를 할 거고요. 또 행사한 날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행사한 날로 가는 게 행사한 날 기준으로 소득 구분이 나뉘는 주심의 선택권. 주심의 선택권은 근무기간 중에 행사하면 근로소득, 근무기간 후에 행사하면 기타 소득이 돼버리니까 행사한 날을 수입시기로 합니다. 요게 당양한데 수입시기는 무조건 중요하니까 챙겨가셔야 돼요. 일반적인 급여, 일반적인 상여도 이쪽이에요. 인정상여까지 근로 제공한 날. 잉여금 처분 상여 아주 특이한 특별 보너스 그것만 잉여금 처분 결의일. 자, 이런 게 근로소득이었고 우리가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까지 봤고요. 오늘 볼 차례가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요거 볼 차례예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또 리뷰를 하죠. 또 엄청 오랜만이죠. 뭔가 이게 띄엄띄엄 하는 것 같아. 느낌이. 일주일에 한 3번 있어야 되는데 강의가 2번밖에 없어 보니까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우리 연금소득부터 리뷰를 할게요. 연금소득 했던 거. 자, 각종 소득별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될 게 범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비과세, 계산 구조, 수입 시기, 과세 방법 요거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이라는 게 있고 사적연금이라는 게 있었죠. 공적연금, 사적연금. 그 사적연금을 부르는 말도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연금계좌라고 불렀습니다. 그 연금 쪽에서는 근본적으로 수령연도 과세 방식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수령연도 과세 방식. 여기 좀 중요한 포인트였죠. 납입연도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통해서 세금 줄여줘요. 공적연금은 소득공제 제도예요. 국민연금 납입한 게 있으면 납입한 연도에는 연금 보험료 공제라고 해가지고 그걸 빼가지고 과표를 구합니다. 그 과표가 줄고 세금이 줄고 그럼 세금 줄인 거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수령하는 연도에 과세를 하는 거죠. 과세 시점을 미룬 거에 불과한 거고요. 면제를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수령연도 과세 방식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사적연금은 연금계좌에 돈을 납입을 해놓으면요. 그 납입하는 연도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라는 걸 해줘요. 그 세금을 좀 깎아준다는 거죠. 근데 깎아주고 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금 줄여주고 나중에 연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연도에 과세를 합니다. 연금소득으로. 그게 수령연도 과세 방식. 연금소득이 되는 이유가 사실은 연금계좌에 내 돈 넣었다가 내 돈 타는 거예요. 원래는 소득이 아니지만 넣었을 때 소득공제, 세액공제 뭐 이런 걸 해줘가지고 세금 줄여주고 나중 가서 인출할 때 소득이 돼서 과세를 하고자 하는 그런 컨셉이고요. 비과세 같은 경우에는 공적연금 쪽에 있긴 합니다. 뭐 유족연금이라든지 장해연금이라든지 장애연금 이런 게 비과세 쪽에 들어가 있고요. 이제 계산 구조는 총연금액 계산해가지고 연금소득 공제를 빼면 돼요.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뺀다. 이때 총연금액을 계산할 때 공적연금의 과세 체계와
사적연금의 과세 체계가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공적연금 총연금액 따로 구하고 사적연금 총연금액 따로 구한 다음에 합칩니다. 합치고 나서 연금소득공제는 한 번만 빼주는 거죠. 총연금액이 1단계로 결정이 되면 그 구간별로 퍼센티지가 따로 정해져 있는 연금소득공제 테이블 넣어가지고 연금소득공제를 계산해요. 이때 연금소득공제는 한도가 있다. 그 한도는 좀 기억해 주시고요. 얘는 900만 원 한도 내서 공제를 해줘요. 900만 원 이것 좀 외워주셔야 되고 요걸 외우는 김에 이것도 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총연금액이 4,100만 원 초과하면 바로 900만 원 한도 걸리거든요. 4,100만 원 초과하는 케이스가 나왔다. 4,500 뭐 또는 5,000만 원 그런 게 나오면 바로 자동으로 연금소득 공제 테이블 보실 필요 없이 900만 원 빼가지고 연금소득 금액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900 한도 이건 좀 기억해 주시고 이제 수입시 같은 경우에는 공적연금은 노후에 받는 월급 개념이죠. 월급 개념이라서 월급은 받기로 한 날이 정해져 있어요. 매달 10일 또는 매달 25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주는 날이 있거든요. 그 날을 우리 세법 조문상으로는 약정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급받기로 한 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급받기로 한 날이 받은 날하고는 다른 개념이니까 받은 날로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요. 받기로 한 날로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사적연금은 연금계좌 금융상품이에요. 은행에서 연금계좌 하나 만든 거죠. 얘는 금융상품이니까 예금이자와 수입시기가 동일합니다. 예금이자의 수입시기가 현금주의로 되어 있죠. 지급일, 사적연금도 현금주의, 지급일로 되어 있어요. 이제 과세 방법이에요. 과세 방법은 공적연금은 종합과세 방식밖에 없습니다. 공적연금은 종합과세, 요거 말고는 없다. 공적연금은 상용근로자 근로소득하고 비슷하다고 했죠. 매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인수를 하고요. 대충 원천인수 하는 거죠. 그 다음 연도 1월 달에 연말정산을 해요. 그 연말정산 시기만 근로소득과 차이가 있죠. 근로소득은 2월 달에 하는 거고 연금은 1월 달에 연말정산 실시. 그리고 5월 달에 확정신고는요. 연말정산 했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데 다만 종합과세가 되는 타소득이 있으면 그때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줘야 돼요. 연말정산은 국민연금에서 내가 다른 소득이 있는지 그런 걸 모르고 내가 주는 소득만 있다고 봐가지고 연말정산 한 거니까 다른 사업소득이나 뭐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때는 합쳐가지고 세액을 계산하면 누진세율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세금이 나와요. 그 세금에서 이미 원천인수 된 것은 기납부세액으로 빼고 차감납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공적연금은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고요. 사적연금은 종합과세를 하거나 분리과세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사적연금은 나뉘는 컨셉. 얘는 종합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고 분리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사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는 거 이것 좀 외워주시고요. 이의득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분리과세 제가 알려드린 거 앞글자. 이가 이연퇴직 소득을 의미했고요. 의가 의료 목적의 인출액, 득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거,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가입자 사망이라든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인출하면 그때는 무조건 분리과세 해줄게. 그런 게 이의득이었고요. 이거 말고 나머지 사적연금은 1,500 기준을 따져가지고 1,5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걸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부르죠. 이때 1,500만 원 기준은 연금소득공제 빠지기 전 금액이에요. 차감하기 전 금액. 사적연금 총연금액 베이스로 해가지고 1,500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고 1,500 초과하면 일단 종합과세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1,500 기준 또 금액 좀 외워주셔야 되고 이의득 이런 거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봤고요. 우리 공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계산 구조 이렇게 구했습니다. 과세 기준금액에서 출발해가지고 과세 제외 기여금을 빼고 연체이자 더했죠. 그러면 총 연금액이 나와요. 과세 기준 금액을 구할 때는 어떻게 했죠? 연금 수령액이 있으면 국민연금은 환산소득 누계액 비율로 안분한 거예요. 총 환산소득 누계액 분의 2002년 1월 1일 월드컵 있던 해 그때를 과세 기준일이라고 했죠. 그 2002년 1월 1일 이후 환산소득 누계액 그 비율로 안분해가지고 과세 기준 금액을 구했습니다. 그 2002년 1월 1일 이전에는 납입연도 과세 방식이라 가지고 소득공제를 안 해줬어요. 그러다가 2002년 1월 1일부터 수령연도 과세 방식으로 바뀌면서 소득공제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2002년 1월 1일 이전 거는 소득 공개를 못 받은 부분이니까 사실 내 돈 넣고 내 돈 타는 개념이 소득이 아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포션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2002년 1월 1일 이후께 소득 공개를 받은 부분, 내 과표를 줄이고 세금 줄여줬으니까 수령연도에 과세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이제 40%다라고 하면 그 40% 포션만 과세 기준금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비율을 환산소득 누계 비율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이냐 공무원연금이냐 그건 좀 구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공적연금이라는 게 국민연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뭐 공무원연금 이런 것도 다 공적인 연금에 들어가요. 근데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월하이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총 납입 월수분의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 월수. 국민연금이 일반적으로 나오긴 해요. 환산소득 누계 비율을 적용하는 거. 근데 규정은 정확하게 이분화되어 있다는 건 알고 계시긴 해야 돼요. 국민연금은 환산소득 누계액 비율, 공무원연금은 납입 월수 비율. 그걸 적용해서 2002년 1월 1일 이후 거 발라낸 거고요. 그리고 과세제외 기여금 같은 경우에도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한 것 중에도 소득공제를 못 받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아무리 수령연도 과세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있어야지만 소득공제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했다는 거야. 결손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소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합산과세하는 종합과세하는 소득이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소득에서 빼고 나면 소득이 빵일 수가 있어요. 소득이 빵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국민연금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고 해도 소득공제가 들어갈 수가 없겠죠. 과표는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없어가지고 소득공제 못 받은 부분은 과표 줄여주지 못했죠? 세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과거에 소득공제를 못 받았으면 내 돈 넣고 내 돈 타는 거야. 과세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과세 제외, 기여금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이 부분은 문제에서 제시를 하니까 빼면 돼요. 소득공제 받지 못한 부분 빼서 계산하시고 연체이자는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업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이자소득 아니에요. 이때는 주된 게 연금이니까 연금 수령할 때 지급 지연했다라고 하면 이자 소득이 돼가지고 총 연금액의 합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문제 구조를 잘 잡고 가셔야 됩니다. 인출 순서가 개념적으로는 과세제외 기여금 요거 먼저 인출하는 거나 마찬가지 컨셉이라고 했죠. 소득공제 받지 못한 부분을 먼저 인출하는 걸로 보니까 이건 빼고 나머지 소득공제 받은 부분 그게 과세되는 총연금액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계산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공적연금 총연금액 계산하고 또 사적연금은 과세체계가 따로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따로 총연금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사적연금은 문제 자료를 보고 바로 여러분들 ABC로 나누고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A는 세액공제 받지 못한 부분 얘기하는 거고요. 과거에 세액공제 못 받은 부분. 세액공제 제도는 어차피 한도가 있거든요. 내가 1억 원을 연금 계좌에 넣었다고 해서 1억 원 베이스로 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600만 원, 뭐 900만 원 이런 한도가 있어가지고 뒷동네에 나올 거예요. 그런 한도 걸리면 한도 초과 부분은 나이백이 아무리 많아도 세액공제 못 받거든요. 세액공제 못 받은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B는 이연퇴직소득. 이 순서는 좀 외우고 계시긴 해야 됩니다. 이연퇴직소득 부분이고 C가 세액공제 받은 부분 운영 수익을 얘기하는 거야. 세액공제 받은 부분 운영 수익. 여기에 금액이 얼마인지 그 잔액을 여러분들 집계를 한 다음에 한도를 구해가지고 연금 수령, 연금 외수령 이렇게 나눴죠. 이 틀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연금 수령분이 얼마, 연금 외수령분이 얼마. 그 ABC 순서로 인출하는 걸로 보는데 인출 순서가 ABC죠. 그래서 이 순서는 좀 외우고 계셔야 되고 한도를 초과했다라고 하면 연금 수령부터 먼저 채우기. ABC 이렇게 인출을 먼저 한 걸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금 외수령 인출한 걸로 보는 거죠. 이렇게 ABC 채우기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세가 안 되는 부분 얼마인지, 이쪽 부분 연금 수령한 게 얼마인지, 이쪽 부분 또 연금 외수령한 게 얼마인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해야 하는 거죠. ABC 순서는 외우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운영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운영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인출 순서는 ABC 순서지만 운영 손실 났을 때 원금 까이는 순서. A 잔액이 얼마, B 잔액이 얼마, C 잔액이 얼마인지 알아야지만 뭐 과세가 안 되는 금액이 또 얼마고 과세가 되는 금액이 얼마고 분리과세 되는 게 또 얼마고 종합과세가 되는 게 얼마고 그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 손실 났을 때는 역순으로 원금이 까이는 걸로 우리 세법에서는 보고 있어요. 운영 손실 나면 C, B, A 순서로 원금이 차감이 된다. 그런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되겠고 과세가 안 되는 부분이 세액공제 받지 못한 부분 과거에
세제 혜택이 없었던 부분이니까 내 돈 넣고 내 돈 타는 거예요. 연금 수령하든 연금 외수령하든 과세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했고요. B하고 C 연금 수령하면 연금 소득인 거죠. 이쪽 부분이 연금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연금 외수령했다라고 하면 B 부분 이건 퇴직금이거든요. 그래서 연금 외수령하면 그냥 단순히 이연택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원천 징수. 이때 어떤 소득이 되는 개념은 아니고 과거에 이미 퇴직한 날 퇴직 소득이었어요. 소득의 이연 개념이 아니라 원천 징수의 이연 개념이라고 했죠. 그 퇴직금을 연금 계좌에 넣는 순간 미리 원천 징수를 했다라고 하면 그거 다 환급을 해줘요. 환급해주고 나중을 미루는 거죠. 그 원천 징수의 이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퇴직금을 나중에 인출할 때 그거 원천 징수 하면 되는 거거든요. 소득은 과거에 이미 퇴직한 날 소득이었고 소득세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의 원천 징수 이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가서 세금 징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C 부분 세액공제 받은 부분 운용 수익은 연금 외수령하면 소득 구분이 기타 소득이 돼요. C 부분은 기타 소득. 얘는 15% 원천 징수 세율 적용하고 분리과세가 되는 기타 소득이에요. 우리가 또 이쪽 부분 또 따로 떼내가지고 한번 살펴봤잖아요. 이쪽 부분 따로 떼내가지고 보면 B 부분이 있고 이제 C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B 부분이 이연택 소득 그 C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인출액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거 의득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의득은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는 거고요. 얘는 연금소득인데 무조건 분리과세. 완납조 원천징수 분리과세예요. 원천징수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때 이연택 소득세는 연금 외 수령했을 때 이연택세보다는 적죠. 깎아줍니다. 70%만 원천징수해요. 100%가 아니고 70%만 원천징수 한다는 것이 30% 깎아주는 컨셉이에요. 실제 수령 연차가 10년 이하면 70%, 10년 초과하면 60% 이런 식으로 10년 초과하면 더 많이 깎아주는 거예요. 40% 깎아주는 거죠. 그리고 의득 같은 경우에는 C 부분은 3에서 5% 깎아주는 3에서 5% 원천징수 하는 거거든요. 3에서 5%는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죠. 70세 미만이면 5%, 70세 이상이면 4%, 80세 이상이면 3%. 종신형 연금이면 4%인데 나이에 따른 세율하고 중복되면 낮은 세율. 그렇게 원천징수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납세의무 종결, 합산과세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소득하고 합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C 부분 얘가 1,500 기준 적용하는 베이스 금액이고요. 요걸 가지고 와가지고 1,500 초과하면 종합 이런 구조로 갖고 가시고 1,500 이하면 그때는 선택적 분리과세니까 종합과세를 하거나 분리과세를 하거나 이렇게 흐름 챙기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또 기타 소득이 됐을 때는 분리과세가 되고 15% 원천징수 분리과세다 이런 것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분리 원천징수 세율도 좀 아시고 15% 이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한도 구하는 산식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한도 구할 때 연금 계좌 안에 있는 돈 연금 계좌 평가액이 있으면요. 연금 계좌 잔액을 얘기하는 거죠. ABC 합친 거. 그 곱하기 11 마이너스 연차 분의 1 곱하기 120%였어요. 120%는 외우셔야 돼요. 요 연차는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 계좌였다라고 하면 6년차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과거 거는 6년차니까 5분의 1 120%였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100세 시대가 됐으니까 연차를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분이었다라고 하면 1년차부터 시작해가지고 10분의 1 120%. 만약 기산연차가 나왔다라고 하면 10분의 1 120%는 12%다. 연금계좌 안에 있는 돈이 1억이면 1억에 12% 때려가지고 바로 1200이 한도구나. 1200 초과하는 부분은 연금 매수령 이렇게 보내고 그런 구조도 살펴봤었어요. 요 산식은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연금소득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 끝냈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했던 거 또 리뷰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 소득세는 까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리뷰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기타 소득부터 리뷰를 할게요. 기타 소득.
리뷰하고 출발. 자, 우리가 기타 소득의 범위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내용을 다 봤죠. 기타 소득은 범위, 타소득 외의 소득이었고요. 뭐 비과세되는 것도 있었고, 기타 소득은 좀 특이하게 과세 최저한이라는 규정도 있었어요. 여기까지 좀 챙겨가셔야 되고, 계산 구조, 수입 시기, 과세 방법. 자, 여기서 우리 기타 소득은 열거된 규정이라 가지고 우리가 전수를 다 보긴 했습니다. 눈에 익혀 주시긴 해야 돼요. 타소득 외의 소득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인적 용역 이런 것도 있었고, 일시적인 인적 용역, 저작권자 외의자가 받는 저작권 사용료, 그때는 또 외의자가 좀 중요한 문구였어요. 저작자는 일반적으로는 사업소득, 아주 예외적으로 기타 소득이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사업소득입니다. 그런 내용들 다 봤고요. 이제 비과세 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상금, 보상금 이런 게 있는데, 이 상금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거, 그런 뉘앙스가 풍겨야 돼요. 국가 기술대회 이런 게 나오면 아, 비과세구나, 그렇게 요령껏 풀어주시고요. 비과세로 열거된 걸 다 외우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국가, 지자체 그걸로 키워드 갖고 가시면 되겠고,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얻어서 시상하는 상금은 국가 지자체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서 과세가 되는 건이고, 다음 필요금비 의제가 적용된다고 했죠. 80%까지 실제 필요경비와 총수익 금액의 80%둘 중에 큰 거, 그걸 필요금비로 뺍니다. 또 유공자 보상금, 뭐 탈북자 정착금 뭐 이런 게 비과세였고요. 서학월동품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양도한 거 비과세였고요. 또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서학골동품을 팔면 비과세였습니다. 이거 말고도 직무발명 보상금 같은 경우에 퇴직한 후에 지급받았다라고 하면 뭐 7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 적용하는 거는 뭐 동일했고요. 위원 수당 같은 경우에 무보수 위원이 받는 거, 그거는 고용관계가 없으니까 기타 소득의 개념인데 범합이 쪼로, 교통비 쪼로 받는 거니까 비과세. 뭐 종교인 소득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비과세 항목들이 있긴 했죠.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까지,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는 식사대 20만 원까지, 보육수당 또 20만 원까지 비과세. 뭐 그런 게 비과세 규정이었고요. 과세 최저한에서는 좀 중요한 게 승마투표권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슬롯머신 당첨금 하고요. 복권 당첨금, 그게 좀 중요합니다. 그거는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이하의 당첨금이었다라고 하면 과세 최저한, 과세를 하지 않고 300만 원 당첨되면 그때는 과세가 되긴 하는데 분리과세 방식이었다는 거죠. 승자 투표권 이런 것도 비과세 규정이 있어가지고 뭐 겉면 표시금액 10만 원 이하, 한급금도 10만 원 이하 이런 케이스거나, 또는 겉면 표시금액 10만 원 이하, 단위 투표 금액의 한급금이 100배 이하이면서 뭐 200만 원 이하 이런 규정이 있긴 했죠. 이런 사행성 있는 것들은 비과세 규정에도 좀, 그러니까 과세 최저한 규정에도 들어가 있고, 과세가 되는 케이스에서는 분리과세가 되는 거니까 종합과세는 절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좀 묶어가지고 챙겨가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 기타 소득 금액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에 과세 최저한 걸려요. 이건 어떤 거든, 뭐 소화골동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소화골동품 같은 경우에도 양도금에서 취득가 이런 실제 필요금비라든지 의제 필요금비를 뺐는데 5만 원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럼 5만 원 이하면 과세 최저한이에요. 이건 어떤 기타 소득이든 다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금비를 빼고 기타 소득 금액 베이스로 해서 5만 원 이하면 과세 최저한이라서 과세를 하지 않고요. 다만 이 5만 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다는 거죠. 딱 하나가 연금 계좌에서 우리 세액공제 받은 부분 운영 수익을 연금 외에 수령하면 기타 소득이 된다고 했죠. 근데 연금 외에 수령이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데 54세 인출하면 연금 외 수령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경우에 5만 원씩 이렇게 건별로 나눠서 여러 번 인출하면 과세를 다 피해갈 수 있으니 그 케이스에서는 5만 원 과세 최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과세를 합니다. 근데 과세를 할 때 15% 원천징수 분리과세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과세 최저한에서 좀 정리를 했고요. 뭐 강연료, 원고료가 나왔다. 10만 원의 대가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게 총수익 금액의 개념이니까 거기서 필요금비, 의제가 또 적용되거든요. 60% 빼면 4만 원밖에 안 돼요. 그 4만 원 또 5만 원 이하라서 과세 최저한. 그런 게 좀 연결되시긴 하셔야 돼요. 5만 원 규정이 좀 중요합니다. 그 계산 구조 같은 경우에는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금비를 빼요.
이걸 빼는데 실제 필요금비를 빼는 게 원칙이지만 의제 필요금비 빼는 경우도 있더라. 의제 필요금비를 빼는 것은 전부 다는 아닙니다. 좀 노력이 필요한 것들 그런 것만 의제 필요금비를 빼는 거니까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저작권자 외의자가 저작권 사용료를 받는다라고 하면 창작의 고통이 없었죠. 그거는 의제 필요금비 쪽에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저작권자 외의자면 저작권의 상속, 증여, 양도받은 케이스니까 내가 창작의 고통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의제 필요금비 아니에요. 실제 필요금비가 있으면 뺄 거고 없으면 못 빼는 거예요. 총수익 금액 자체가 기타 소득 금액이 되겠죠. 저작권자, 이런 원작자, 원고료 이런 게 창작의 고통이 있는 거니까 의제 필요금비로 인정되는 케이스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일시적인 인적 영역이라는 그 카테고리 있죠. 그 안에 있는 뭐 강연료, 원고료 이런 게 의제 필요금비 케이스였고요. 이건 제가 앞글자 따가지고 알려드렸어요. 지상에서 원래 주인 없다. 그거는 다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지상에서 원래 주인 없다. 이게 의제 필요금비 인정되는 케이스였고 지가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지상권 설정되어 상위 상근과 부상, 서가 서와 골동품, 양도소득, 원이 원작자, 원고료, 창작의 고통이 있던 그 케이스, 주가 주택, 입주, 지체, 상금, 그리고 일시적인 인적 영역. 얘가 무채재산권 양도하고 대여였죠. 강호권이나 뭐 영호권 이런 거 양도 대여. 필요금비 의제가 적용되고요. 여기서 필요금비 의제율이 높은 거는 상금 고유통품으로 외워주셔야 돼요. 상금 고유통품. 상금과 부상, 주택, 입주, 지체, 상금. 그리고 서와 골동품. 그거는 필요금비 의제율이 높아요. 상금과 부상은 최소 총수익 금액의 80% 빼줄 수 있는 거고요. 주택, 입주, 지체, 상금도 80%까지. 서와 골동품 같은 경우에는 2단계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총수익 금액 1억까지는 90%예요. 1억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 80%,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었다라고 하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90% 적용하는 게 서와 골동품 외워주시고요. 지상에서 원래 주인 없다. 상금 골동품. 의제 필요금비 규정이 기타 소득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우셔야지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이거 안 외우면 문제 풀 수가 없어요. 그 수입시기는 일반적으로 복권은 뭐 약속하고 당첨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지급일 기준으로 가요. 현금주의, 강연료 이런 것도 강의를 언제 했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돈을 받았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급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가업권 같은 경우에 대여였다라고 하면 지급일로 가는 거야. 대여. 그 지급일로 가는 것도 있고 다양했습니다. 결산 확정일로 가는 것도 있었어요. 결산 확정일로 가는 게 인정 기타 소득, 인정자가 앞에 붙는 거, 인정 기타 소득, 인정 배당 이런 게 결산 확정일이었고요. 인정 상여는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근로 인정 이렇게 외워버리자고 했죠. 인정 상여만 근로를 제공한 날 그렇게 갑니다. 요거는 법인세법에서 인정한 기타 소득 결산 확정일. 그리고 빠른 날로 가는 것도 있었어요. 빠른 날로 가는 게 강업권, 영업권 이런 것을 양도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대금 청산일하고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그때를 수입시기로 합니다. 또 위약일로 가는 것도 있었어요. 자, 위약일로 가는 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손해배상금 중에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대체라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대체된 경우만 위약일로 가는 거고 일반적인 손해배상금은 지급일이에요. 수입시기. 대체된 경우만 과거에 계약금 줄 때는 소득이 아니었거든요. 아파트 사기로 하고 계약금 준 것은 소득이 아니니까 소득 줄 때 원래 원천징수를 하잖아요. 근데 계약금 줄 때는 소득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천징수도 안 된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아파트 사는 것을 계약을 위반해가지고 안 사겠다라고 마음 바꾼 거죠. 그리고 작년도에 줬던 계약금 너 해라라고 한 거야. 그러면 작년도가 수입시기가 아니고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번 연도가 수입시기예요. 이번 연도에는 돈 준 날이 아니잖아요. 위약일이 되는 거야. 위약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거고요. 상대방 입장에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소득, 기타 소득이 발생한 거죠. 근데 요거는 주의하셔야 될 게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기타 소득이라는 거 그것도 챙겨가셔야 돼요. 원천징수 세액을 또 많이 물어보거든요. 원천징수 세액을 물어볼 때는 자료에 반드시 계약금이 위약금이 대체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거까지 막 20% 원천징수 세율 적용해가지고 원천징수 세액을 구하시면 틀리니까 그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대체된 경우는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기타 소득 그리고 수입시기는 위약일. 자, 그렇게
그리고 과세 방법 같은 경우에는 또 종합과세를 하거나 분리과세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반드시 또 외워주셔야 될 게 제가 무조건 분리과세라고 해가지고 구조를 이렇게 좀 잡아드렸죠. 무조건 분리 건연서라고 해서 A 이렇게 구조를 잡아드렸고요. 건연서 얘는 무조건 분리예요. 건이 복권, 승자 투표권, 승마 투표권, 슬롯머신 당첨금품, 사행성 있는 거 그거 다 얘기하는 거고요. 연이 연금 외에 수령한 기타 소득이죠. 15% 원천인수 분리과세, 서가 서하고 골동품, 양도소득 20%짜리죠. 원천인 세율 또 외워주셔야 돼요. 건은 얘는 20% 또는 30%예요. 2단계 초과 누진 구조고 연이 15%, 서하고 골동품 2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3억까지는 20%, 3억 초과분 30%로 가는 게 복권 같은 거, 슬롯머신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무조건 종합과세도 있다고 했죠. 이 동네에서 무조건 종합과세가 숨기는 소득, 원천인수 당하지 않은 소득이에요. B로 체크해 드렸어요. 뇌물 같은 거,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금품 이런 거는 원천징수 당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잘 챙겨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금품, 숨기는 소득이니까 지금 기타 소득이 많은지 적은지 따질 때는 판정 제외예요. C만 가지고, C가 나머지죠. 얘만 가지고 300 초과 여부를 따집니다. 이게 조건부 분리라고 제가 불렀죠. 편의상. 얘는 나머지가 되는 거고요. 원천징수 세율이 좀 다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일반적인 케이스가 나왔다라고 하면 20%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좀 특이한 것도 있었어요. 15%짜리도 있었고요. 5%짜리도 있었고요. 간이세액표에 따른 것도 있었고, 또 원천징수되지 않은 것도 있었죠. 이렇게 구분.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다 20%인데 15%짜리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이익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해지를 했을 때 법소정의 사유 없이 이미 해지를 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기타 소득이 되고요. 15% 원천징수 조건부예요. 그리고 5%짜리가 봉사료예요. 봉사료 같은 경우에 사업소득이 일반적으로 되지만 아주 일시성이 있을 경우에는 기타 소득이 되고요. 그때는 사업소득처럼 원천징수세율이 5%고 총수익금액 베이스로 5%라고 했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르는 것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요. 원천징수 되지 않는 게 손해배상금 중에서 계약금,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대체라는 키워드로 갖고 하셔야 돼요. 원천징수 되지 않는 게 이런 거, 이런 게 원천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체크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이런 구조로 봤고요. 이제 C 가지고 와가지고 얘가 300 이하인 경우도 있을 거고 300 초과하는 경우도 있을 거다. 초과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종합이 되는 거고요. 300 이하면 종합과세를 하거나 분리과세를 하거나 이렇게 선택, 납세가 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을 할 때는 원천징수 세율 뭐 일반적으로 20%니까 20% 기타 소득 금액에 20% 적용한 거 하고요. 또 종합과세가 됐을 때는 타소득 과표가 얼마인지를 일단 구분해 주시고요. 타소득 과표에 얹는다는 거죠. 종합해가지고 얹었을 때 추가적으로 내야 될 세금 그걸 좀 비교하면 되는 건데 한계세율 그걸 비교하시면 돼요. 어차피 합산과세가 되더라도 기타소득 금액이 합산될 거니까 기타소득 금액에 한계세율 적용한 것과 기타소득 금액에 20% 원천인수 세율 적용한 거 두 개를 비교하면 되는 거죠. 세율을 비교하시면 돼요. 20% 하고 한계세율. 한계세율이 15%면 그때는 종합과세를 선택을 할 거고요. 한계세율이 24% 구간이야. 그러면 분리과세를 선택하겠죠. 20%짜리가 더 나으니까. 이거는 세율을 비교해가지고 선택을 하면 돼요. 자, 이런 구조로 해서 우리가 기타 소득 내용을 다 봤고요. 그 다음에 넘어온 게 종합소득 쪽으로 넘어왔어요. 과표 계산 단계로 넘어왔죠. 과세표준 계산 단계에서 전체적인 구조는 여러분들이 또 적어보실 수 있어야 돼요. 종합소득 금액에서 출발해가지고 종합소득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자, 과세 표준이 나오면 이제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세율 6%부터 45%까지 누진 세율
8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올 거고요. 그 산출세액에서 여러 가지 세액공제 감면 그런 게 들어가는 거죠. 세액공제 감면 이걸 하고 나오는 게 결정세액이라고 했고요. 요 정도까지는 필수 적으로 적어보실 수 있어야 돼요. 결정세액에다가 가산세 더하고 또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이라는 게 있긴 합니다. 그것도 가산세의 성격이긴 해요. 그런 걸 더하면 총결정세액이 나오고 거기서 기납부세액 원천징수 된 거 그런 걸 빼면 차감납부할 세액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세금 줄여주는 제도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죠. 한 군데 다 몰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 공제로도 세금을 줄여줄 수가 있고요. 세액공제로도 세금을 줄여줄 수가 있다. 종합소득 공제가 사실은 조금 고소득자한테 유리한 방향의 과표 줄이고 세금 줄이는 제도고 세액공제는 좀 더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방향의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찌됐든 뭐 이원화되어 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 크게 우리가 이렇게 나눠봤어요. 인적공제, 물적공제 이런 게 있는데 인적공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기본공제, 추가공제 이런 걸 본 거예요. 물적공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게 특별소득공제 이게 좀 중요하고요. 중요 항목만 잘 챙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연금 보험료공제 이런 게 좀 중요하죠. 그 특별소득공제 안에 뭐 보험료공제 이런 게 있고 주택자원공제 이런 게 있어요. 오늘 볼 거고요. 그리고 또 연금 보험료공제, 공적연금,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나입한 게 있다라고 하면 소득공제를 해줘요. 그 세액공제 이거랑 연결된 세액공제가 과거에는 소득공제 쪽에 있다가 세액공제로 뺀 거예요. 그래서 연결된 개념이고요. 비슷한 결이에요. 인적공제하고 좀 대응되는 개념이 자녀 세액공제라는 게 있고요. 그 연금 보험료공제하고 대응되는 개념이 연금계좌 세액공제 이런 게 있어요. 특별소득공제랑 좀 대응되는 게 특별 세액공제. 이 정도의 구조 챙기면 돼요.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세액공제가 많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도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요 항목 지금 연결된 거 먼저 좀 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연금 보험료공제는 국민연금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연금 계좌 세액공제는 사적연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적연금, 사적연금. 공적연금은 소득공제 제도, 사적연금은 세액공제 제도. 수령연도 과세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나입하는 연도에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세금 줄여주고 그거 안 낸 거는 나중에 수령하는 연도의 연금 소득으로 과세가 되면서 그때 가서 세금 내는 거죠. 과세 시점이 좀 미뤄지는 컨셉이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여기서 빼는 것은 소득공제니까 연금 보험료 나이백이 100만 원이야. 100만 원 그냥 빼는 거예요. 소득공제로. 그렇지만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100만 원 나입한 게 있다고 100만 원을 세액에서 뺄 수는 없어요. 세액공제하고 소득공제의 차이점이 세율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100만 원 나입한 게 있으면 거기에 세율에 상당한 비율 그런 걸 곱합니다. 그 비율이 12% 또는 15%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게 세율에 상당한 비율이고요. 공제율이라고 불러요. 그 공제율을 때려가지고 100만 원 곱하기 예를 들면 15% 하면 15만 원 이런 걸 빼주는 거야. 세액공제는. 금액 단위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인적공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한 명당 150만 원인데 자녀 세액공제는 15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 단위가 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세율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소득공제는 지출한 거 다 뺄 수 있는 반면에 요 세액공제는 세율에 상당한 비율 그런 걸 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2%, 15% 정해진 거. 그리고 자녀 세액공제는 아예 금액을 정해놓은 거예요. 15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진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세액공제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럼 구조는 좀 챙겨가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인적공제 내용을 좀 봤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라는 게 있고 추가공제라는 게 있죠.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를 판정할 때 요건이 있었어요. 요건이 생계 요건, 뭐 관계 요건, 나이 요건, 소득 요건 이런 게 있었는데 생계 요건하고 관계 요건은 크게 중요하진 않고 관계는 아시긴 해야 돼요. 뭐 삼촌 고문 안 되고 그런 거.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 이런 게 관계 요건에 들어가죠.
예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좀 들어갈 수 있고 위탁 아동 같은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양육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게 관계 요건이고요. 중요한 게 나이 요건하고요. 소득 요건이 좀 중요합니다. 직계 존속은 60세 이상인지 보셔야 되는 거고요. 직계 비속은 20살 이하인지 보셔야 되고 형제 자매 같은 경우에 20살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면 나이 요건 충족. 소득 요건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소득 같은 경우 본인 빼고는 다 소득을 봐요. 그러니까 배우자 부양가족 같은 경우에 종태양 합쳐가지고 100만 원 이하일 것. 종합퇴직 양도 합쳐서 따지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는 종합퇴직 양도. 종합퇴직 양도를 합쳐서 따지는데 비과세라든지 비혈거 소득이라든지 분리과세 소득은 절대 카운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끼고 종합퇴직 양도로만 따진다는 거죠.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하면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는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소득 요건 충족.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라고 하면 나이는 완화했어요. 그렇지만 소득 요건은 여전히 충족해야 돼요. 종태양 합쳐서 100만 원 이하일 것.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것. 이런 요건 충족해야지만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있죠. 기본 공제 대상자인지 그 여부부터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 공제.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여야지만 추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기본 공제에서 나이, 소득 탈락했다라고 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자라는 거 그거부터 챙겨 주셔야 돼요. 추가 공제 같은 경우에 제가 북한 병장 이런 식으로 알려드렸죠. 추가 공제는 북한 병장이 있습니다. 원래는 부항경장인데 부항경장은 잘 안 외워지죠. 입에 잘 붙지도 않고 부항경장을 변형을 해가지고 북한병장으로 바꾼 거고 북이 부녀자 공제. 요거는 본인한테 적용하는 거고요. 금액도 기억하셔야 돼요. 부녀자 공제는 50만 원짜리였어요. 본인이 부녀자면 부녀자 공제. 한이 한부모 공제. 병이 경로 우대자 공제였어요. 얘는 경로 우대자 70세 이상이면 경로 우대자로 보고 있죠. 요 가운데 두 개는 100만 원짜리. 장애인 공제는 장애는 많이 아프니까 많이 해줘야 한다. 그런 컨셉으로 200만 원 추가 공제를 해줬습니다. 본인의 경우에는 북한병장 다 따져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가실 게 본인은 다 따져보셔야 돼요. 본인이 부녀자인지, 본인이 한부모인지, 본인이 경로 우대자인지, 본인이 장애인인지 다 따져보시고요. 부녀자 공제 같은 경우에는 요건 본인이 여성이어야 돼요. 여성이면서 배우자가 있어.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했죠. 맞벌이 부부여도 상관없이 배우자가 있으면 돼요. 배우자가 있고 플러스로 가장 중요한 요건이 저소득 요건이에요. 여기서는 종합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일 것. 이런 걸 충족해야지만 50만 원 부녀자 공제가 되고요. 또는 배우자가 없어. 배우자가 없더라도 본인이 여성이고 부양가족이 있다는 거죠. 이때 부양가족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기본 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어야 돼요. 나이하고 소득 요건 충족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으로서 내가 세대주인 거야. 또 플러스로 저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돼요. 전제 조건.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 그럼 50만 원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한부모 공제. 한부모 공제는 내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별은 따지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한 부모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어야 돼요. 직계비속이니까 사실 조손 가정 있죠. 조손 가정.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자를 키우고 있어. 배우자 없이 혼자서 손자 손녀를 키우고 있다. 그때도 비속이라는 것은 자녀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손자 손녀도 들어가는 거니까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혼자서 기르고 있다라고 하면 할머니 소득세 계산할 때 이런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할머니도 이렇게 소득이 있으면 과표 계산해가지고 세금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한부모 공제 적용 가능하고요. 근데 기본 공제 대상자여야 되는 거니까 또 여러분들이 나이하고 소득 요건 따지고 출발하셔야 되겠고 직계비속 입양자로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직계비속 입양자 누구는 들어가지 않죠. 위탁아동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위탁아동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잖아요. 드라마 대사로. 내가 네 부모는 아니지만 자식처럼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부모는 아니니까 한부모 공제가 안 되는 자가 위탁아동, 자식처럼 생각하니까 뒷동네에 자녀세액 공제는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정확하게는 자녀세액 공제 중에서 일반 공제 그게 된다는 거고 출산 입양 공제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했죠. 그건 안 되고 기본 공제 그런 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부모는 아니지만 자식처럼 생각한다로 위탁아동까지 좀 꼼꼼하게 챙겨주셔야지 문제로 나왔을 때 제대로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로 우대자 공제는 본인 또 다 적용 가능하거든요.
경로 우대자 공제, 장애인 공제는 중복해서 적용 가능해요. 북한이 중복이 불가하죠. 부녀자 공제하고 한부모 공제가 중복되었다라고 하면 한부모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게 100만 원 납세액에 유리한 방향이라서 그렇게 정해져 있죠. 그리고 배우자하고 부양가족은 경로 우대자인지 장애인인지 그것만 따져보시면 돼요. 배우자, 부양가족.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북한 명장 추가 공제까지 다 봤고요.